제가 이 영상을 준비하는 지금, 그리고 여러분이 영상을 보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위기는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건 남의 나라 전쟁 구경이 아닙니다. 당장 오늘 저녁 여러분의 밥상, 무섭게 오를 공과금, 그리고 직격탄을 맞은 여러분의 주식과 돈, 즉 통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공습이 시작된 지 사흘째 되던 날, 2026년 3월 3일. 코스피는 452포인트, 무려 7% 넘게 폭락하며 포인트 기준 역대 최대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하루 사이 시장에서 377조 원이라는 거대한 돈이 증발했다는 한국거래소 집계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상황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3월 4일 코스피는 다시 700포인트 가까이 무려 12% 폭락하며 5천 선마저 붕괴됐습니다. 전날 사이드카에 이어 이번엔 서킷 브레이커까지 발동되며 장중 거래가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삼성전자는 10% 가까이 급락했고 원달러 환율은 한때 1,500원을 넘기며 2009년 금융위기 이후 17년 만에 최약세 구간까지 밀려났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하루에 6조 원 넘게 팔아치우는 그 끔찍한 시간 동안 공포지수는 기어이 6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이번 폭락 사태가 시작된 곳은 여의도도 뉴욕도 아니었습니다. 중동 페르시아만의 좁은 바닷길 호르무즈 해협이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저 먼 바다의 위기가 당장 내 지갑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피부로 느끼고 계신가요?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바다가 어디냐는 질문에 수많은 경제학자들은 늘 입을 모아 바로 이곳을 가리킵니다. 그만큼 우리 경제의 목줄을 쥐고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호르무즈 해협. 이란과 오만 사이에 위치한 폭 수십 킬로미터의 해협인데 실제 유조선이 안전하게 통항할 수 있는 구간은 그보다 훨씬 좁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이 해협을 통과한 원유가 하루 평균 2,030만 배럴, 전 세계 석유 물동량의 약 27%에 달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 UAE, 쿠웨이트, 이라크, 이란, 카타르, 이 산유국들의 원유. 대부분이 이 목줄 하나를 통해 세계로 흘러나가는 거예요. 한 가지 비유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집에 수도꼭지가 하나밖에 없다고 상상해보세요. 그 수도꼭지 하나로 요리하고 세수하고 세탁하고 화장실을 씁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그 수도꼭지를 잠가버렸어요. 집안에 생수가 7개월치 있다고요? 그게 과연 안심이 될 수 있을까요? 호르무즈 해협이 바로 그 수도꼭지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그 수도꼭지에 거의 모든 것을 의존하고 있는 집이에요. 2026년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대규모 공습을 개시했습니다. 작전명은 에픽 퓨리.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는 즉각 호르무즈 해협 통항을 사실상 막겠다는 메시지를 내며 통과를 시도하는 선박을 공격할 수 있다고 위협했습니다. 이란 함정 공격으로 선박 다수가 피격됐다는 보도가 나오자 유조선들이 줄줄이 해협 입구에서 발을 멈췄습니다. 여러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평소 유지되던 해협 통행량이 이란 공습 직후 급격하게 쪼그라들었고 수십 척의 유조선이 이란 해와 오만만 사이에 대기 상태로 묶였거든요. 그 순간 한국의 에너지 당국과 금융시장에 동시에 비상등이 켜진 겁니다. 왜 하필 한국이 이렇게 민감하게 흔들리는 걸까요? 이 구조를 모르면 지금 벌어지는 일들이 그냥 먼 나라 전쟁처럼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정말 먼 나라 이야기처럼 느껴진다면 그게 오히려 위험 신호입니다. 한국이 수입하는 원유의 70.7%가 중동산입니다. 그리고 그 중동산 원유의 95% 이상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서 들어와요. 계산해보면 한국에서 쓰이는 기름 3드럼 중 2드럼은 그 좁은 목줄 하나를 통해 들어오는 셈이에요. 여기에 액화천연가스, LNG도 중동 비중이 20% 안팎입니다. 우리가 매일 아무렇지 않게 쓰는 전기, 냉난방, 자동차 연료. 이것들이 모두 그 하나의 좁은 해협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마트에서 사 먹는 빵 한 개도, 배달시키는 치킨 한 마리도 거슬러 올라가면 그 해협을 통과한 에너지 없이는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시티은행 분석에 따르면 유가 상승이 경제 성장률에 미치는 충격 강도가 주요국 중에서 한국이 가장 심각한 수준입니다. 주요국 중 1위예요.
미국은 다릅니다. 2016년 셰일오일 혁명 이후 미국은 이미 에너지 자급자족이 가능한 나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란을 공격하면서도 과거처럼 중동 해상로를 직접 지켜야 할 에너지 수급 동기는 크게 줄어든 거예요. 물론 미국도 글로벌 물가나 금융시장, 안정 차원의 이해관계는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나 예전처럼 유조선 한 척 한 척을 호위해가며 이 해협을 지킬 절박함은 달라졌습니다. 총을 쏜 나라는 기름 걱정이 크지 않은데 총을 쏘지도 않은 한국은 직격탄을 맞는 구조. 이게 지금 상황의 본질입니다. 에너지 취약성 지수를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에너지의 81%를 수입에 의존하는 한국은 에너지 안보 취약성에서 일본과 함께 가장 위험한 그룹에 속합니다. 자, 이제 숫자를 봐야 합니다. 이 숫자들이 여러분 일상에 어떻게 착지하는지를 이해하는 순간 이게 더 이상 뉴스 속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실감하게 될 거거든요. 봉쇄가 시작되기 전 서부 텍사스 중진류 기준 국제 유가는 배럴당 $60대였습니다. 공습 직후 첫 거래일 WTI는 8%가 넘게 폭등했고 브렌트유는 배럴당 $82를 넘어서며 7개월 만에 최고가를 찍었어요. 여기서부터 시나리오가 세 갈래로 나뉩니다. 첫 번째, 1에서 2개월 내 협상 국면으로 전환되는 시나리오입니다. 이 경우 연평균 유가는 배럴당 $80 안팎에서 수습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이 경우에도 한국의 성장률은 0.1%포인트 하락하고 물가는 0.4%포인트 오릅니다. 이게 최선의 시나리오예요. 최선이 이 정도라는 게 이미 씁쓸하지 않나요? 두 번째,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수개월간 지속되는 시나리오. 이 경우 연평균 유가가 배럴당 $100 수준으로 치솟고 성장률은 0.3%포인트 떨어집니다. 소비자 물가는 1.1%포인트 뛰어오르고 경상수지는 $260억 줄어드는 거예요. KDI가 올해 초 제시한 한국 성장률 전망치가 1.9%였는데 거기서 0.3%포인트가 빠지면 성장률이 1%대 중반으로 내려갑니다. 세 번째, 지상군 투입과 함께 중동 전역으로 전선이 확대되는 최악의 시나리오. 이 경우 연평균 유가가 $150까지 급등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성장률은 0.8%포인트 하락하고 물가는 2.9%포인트나 뛰어오릅니다. 경상수지 감소분이 $767억 달러에 달하는 규모예요. 하나증권은 최악의 시나리오에서 WTI가 배럴당 $120까지 오를 수 있다고 봤고 국회 예산정책처 분석에서도 유가 $100 시 무역 수지가 약 $400억 줄어들 것으로 추산됩니다. 숫자가 너무 추상적으로 느껴진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마트에 가서 장을 봅니다. 평소 10만 원에 채우던 카트가 몇 달 뒤에는 12만 원, 13만 원을 내야 채워지는 거예요. 월급은 그대로인데 카트값이 오르는 거죠. 거기에 전기요금 고지서가 오고 가스비 고지서가 옵니다. 이게 숫자 0.3%포인트, 1.1%포인트가 실생활에 착지하는 방식이에요. 성장은 멈추는데 물가는 오르는 이 지독한 상황을 경제학에서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 1970년대 미국과 유럽이 이걸 경험하며 10년을 고생했던 그 상황이 다시 거론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에너지 충격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충격이 겹쳐집니다. 이건 아직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계신 부분이에요. 그건 바로 해상 운임, 즉 비용 문제입니다. 설령 호르무즈가 완전히 막히지 않더라도 선박들이 위험을 피해 우회 항로를 택하면 운송기간이 3일에서 5일이 늘어납니다. 아프리카 남쪽 끝 희망봉을 빙 돌아서 오는 거거든요. 지도를 한번 그려보시면 얼마나 돌아가는 건지 느낌이 오실 거예요. 그 거리만큼 연료가 더 들고 시간이 더 걸립니다. 한국무역협회 분석에 따르면 이 경우 해상운임이 기존 대비 50%에서 80%까지 뛸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공습 직후 중동에서 아시아로 원유를 실어 나르는 초대형 유조선의 하루 임대료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하루 만에 2배 수준으로 급등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원유 유조선만 지나는 통로가 아니에요. 현대자동차와 기아의 중동 수출용 차량, 삼성과 LG의 가전제품, 각종 제조업 수출 물량이 이 항로를 이용합니다. 해상운임이 50에서 80% 뛰면 이 물건들의 운송 비용도 그만큼 올라가는 거예요. 수출 단가는 그대로인데
원가가 오르니까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그만큼 깎입니다. 그 기업이 한국의 대기업이라면 결국 그 피해는 주가로, 일자리로, 여러분의 지갑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선박 보험료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어요. 전쟁 구역을 지나는 선박에는 전쟁 위험 할증 보험료가 붙습니다. 운임이 오르는 속도보다 보험료가 더 빠르게 치솟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 해운사의 실질 비용 부담은 겉으로 보이는 운임 상승폭보다 훨씬 커지는 구조예요. 보험료가 너무 높아지면 아예 보험 커버 자체를 중단하거나 철수하는 일도 벌어집니다. 보험 없이 가겠다는 선박은 없으니까 그 항로 자체가 사실상 막히는 효과가 나는 거거든요. 항공업계도 직격탄입니다. 항공유는 항공사 영업비용의 큰 비중을 차지하거든요. 유가가 오르면 수익성이 즉시 흔들립니다. 대한항공은 이미 인천 두바이 노선을 결항 처리했고 중동 경유 유럽 노선들도 영향권에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서 이 사태를 더 깊이 이해하려면 동아시아 전체 지도를 한번 펼쳐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위기는 한국만의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원유의 80% 이상이 아시아로 향하는데 그중 중국이 약 38%, 인도가 15%, 한국이 약 12%를 차지합니다. 일본은 전체 원유 수입의 90% 이상을 중동에서 들여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불편한 진실이 있어요. 같은 위기를 맞닥뜨리더라도 나라마다 버티는 힘이 다릅니다. 중국은 다르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이미 전략 비축유를 확대하고 원유 수입량을 늘려두었고 러시아산 원유라는 대체 공급선도 가지고 있어요. 사태가 길어지면 러시아 카드를 꺼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런 대체 공급선이 중국만큼 두텁지 않습니다. 미국산 원유 비중을 늘리는 방향이 논의되고 있지만 중동산 물량을 단기간에 대체하기란 물리적으로 쉽지 않거든요. 지금 중국이 선박 보호를 촉구하고 있고 일본은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한 상태입니다. 에너지가 막히는 위기 앞에서 각국이 공조보다 자국 물량 먼저 확보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고 그 경쟁에서 지정학적 카드가 적은 한국은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상황입니다. 건물에 불이 났는데 사람들이 차례로 대피하는 게 아니라 출구 하나를 서로 먼저 빠져나가려고 밀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혼잡 속에서 미리 다른 비상구를 알아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결말은 달라집니다. 자, 그렇다면 한국에는 지금 당장 아무런 방어막이 없는 걸까요? 이 질문에 솔직하게 답하겠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버틸 능력이 있습니다. 정부와 민간이 보유한 원유와 가스 비축량을 합치면 현재 약 200일분에 달해요. 정부 비축분만 117일, 민간 재고까지 합치면 7개월치가 넘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 IEA가 권고하는 90일 기준을 2배 넘게 상회하는 수준이에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한숨을 돌리십니다. 7개월이면 충분하지 않냐고요. 그런데 이게 함정입니다. 7개월치 비축이 있다는 사실이 오히려 우리를 안심하게 만들고 그 안심이 결국 아무것도 바꾸지 않게 만들어 왔습니다. 이전에도 이런 위기가 올 때마다 우리는 비축량을 자랑했어요. 그리고 사태가 수습되면 다시 잊어버렸습니다. 그 패턴이 지금까지 반복된 거거든요.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7개월분 비축이 있더라도 공급이 막힌 채 시간이 흘러가면 비축유는 소진되고 국제시장에서 대체 물량을 사오는 비용은 계속 올라갑니다. 모두가 동시에 대체 물량을 찾고 있는 상황에서 가격은 천정부지로 오르거든요. 전문가들은 호르무즈 물동량이 대폭 줄어드는 상황이 일주일을 넘기면 한국 경제는 사실상 비상체제로 전환될 수밖에 없다고 경고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지금으로부터 53년 전 이야기를 꺼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역사는 때로 위로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경고가 되기도 합니다. 지금부터 드리는 이야기는 둘 다예요. 1973년 10월이었습니다. 이집트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면서 제4차 중동 전쟁이 시작됐고 아랍 산유국들은 석유를 전쟁의 무기로 삼았습니다. 원유 가격이 단기간에 4배 가까이 폭등했고 전 세계는 충격에 빠졌어요. 한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 한국의 원유 수입은 100% 중동 의존이었고 1973년에 3억 달러였던 원유 수입 대금이 1974년 한 해 만에 11억 달러로 3배 넘게 뛰었습니다. 경상수지 적자는 같은 기간 3억 달러에서 20억 달러로 폭발했고 물가 상승률은
연간 25% 수준까지 치솟았어요. 마트 장바구니가 한 해 사이에 몇 배로 무거워진 셈입니다. 그런데 이 위기에서 놀라운 반전이 벌어집니다. 세계 주요국들이 성장률이 두세 배씩 폭락하는 동안 한국은 1974년에 9.6%, 1975년에 7.9% 성장률을 기록한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답은 역설적이게도 중동에 있었습니다. 석유값 폭등으로 막대한 오일 달러를 쥐게 된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UAE 같은 산유국들은 그 돈을 도로, 항만, 주택, 플랜트 건설에 쏟아붓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들 나라에는 그 공사를 해낼 기술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했어요. 마침 한국은 1960년대부터 경제개발 과정에서 쌓아온 건설 기술과 인력을 가지고 있었고 국내 건설 수요는 줄어들어 해외 돌파구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석유를 빼앗아간 나라들이 오히려 한국에게 일자리와 외화를 돌려준 거예요. 1975년에 7억 5천만 달러였던 해외 건설 수주액이 1980년에는 82억 달러로 10배 이상 뛰었습니다. 총 인원 100만 명이 넘는 한국 노동자가 그 사막에서 일했고 1974년부터 1981년까지 8년간 해외 건설 수주액 434억 달러 중 중동 건설이 94%를 차지했습니다. 1977년에는 사상 최초로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했고 같은 해 1인당 GNP 1000달러를 처음 돌파했습니다. 위기가 기회가 된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53년이 지난 한국이 처한 상황은 그때와 다릅니다. 1970년대에는 세계가 한국의 저렴하고 숙련된 건설 노동력을 필요로 했습니다. 지금은 그 경쟁 구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중동 산유국들 스스로 자국민 고용을 늘리고 있고 중국, 동남아, 인도의 건설 인력과 기업들이 그 시장을 이미 점유하고 있습니다. 1973년식 탈출구가 지금 같은 방식으로 열리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더 근본적인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시티은행 이코노미스트가 지적한 것처럼 원유 수입과 대외 무역 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육아 충격에서 주요국 중 가장 심각한 구조적 취약성을 안고 있습니다. 이건 이번 사태가 수습된 뒤에도 사라지지 않는 문제예요. 53년 전 한국이 위기를 돌파할 수 있었던 건 구조를 바꿀 수 있는 돌파구가 열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그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다는 게 진짜 공포예요. 에너지 수입선 다변화라는 과제는 수십 년째 논의되어 왔습니다. 사태가 터질 때마다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다가 수습되면 다시 가라앉는 패턴이 반복됐거든요. 그리고 매번 수습이 될 때 우리는 안도했습니다. 그 안도가 문제를 키워온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코스피가 역대 최대 폭으로 떨어지고 원화가 17년 만에 1,500원을 돌파한 이 장면은 어떤 의미에서 새로운 소식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외면하고 싶었던 진실이 다시 한번 얼굴을 내민 것뿐이에요. 한국은 에너지가 없는 나라입니다. 원유도 없고 가스도 없어요. 그 에너지의 70% 이상을 중동에서 그것도 수십 킬로미터짜리 좁은 해협 하나를 통해 가져옵니다. 그 해협이 막히면 우리 경제의 연료 공급이 끊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실을 우리는 알면서도 수십 년 동안 당장 막히지 않으니까 괜찮다는 생각으로 미루어 왔던 겁니다. 지금 그 청구서가 날아온 거예요. 전쟁이 얼마나 빨리 끝날지, 해협이 다시 열릴지, 협상이 시작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이번 위기가 수습된 뒤에도 그 좁은 목줄 위에 한국 경제가 걸려 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셨다면 이미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이 상황을 더 깊이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해가 이번에는 외면이 아닌 준비로 이어지길 바랍니다.